왜 과거 여성 범죄자들은 처형되기 전에 외투를 벗어야 했을까요? 중국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 매우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성 범죄자가 여성 범죄자보다 훨씬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고대의 가장 초기 법률은 남아 시대에 생산되었으며 우형, 어형이라고 불립니다. 왕조가 남아 가문 출신인 남아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립니다.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 날부터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했으며 다소 수백 가지 범죄가 나열되었습니다. 또한 쳇나, 진나 시대에는 수백 가지 범죄가 존재했으며 한나 시대에는 사형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 약 1000가지 종류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 그리고 지배계급에 대한 유교와 법치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형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돈으로 속죄할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되었지만 물론 몇 가지 중대한 범죄는 사형으로서 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역사를 돌아보면 여성 범죄자가 남성 범죄자보다 훨씬 적은 현상이 눈에 띕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았으며 먼저 세를 준수해야 했으며 집에 머무르며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범죄 기회는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주로 상처 입기 쉬운 그룹이었으며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남성보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범죄는 주로 음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지배계급은 윤리적인 제약을 통해 천하를 다스렸는데 여성의 도덕성과 명예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잃으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성 수형자들은 처형 전에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범죄자를 능욕하고 타인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겉옷을 벗는 이유는 여성 수형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처형 전에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체제가 부패할 때 가족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법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다른 수형자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은 처형 중에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들은 더 뚜렷한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점들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의 얼굴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중범죄자는 감옥에서 형벌을 받고 감옥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했기 때문입니다. 처형 당시 범죄자들은 어지럽고 인식하기 어려워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외모적 특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처형이 거리 시장이나 모이기 쉬운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처형을 관찰하기 쉽게 하고 경고와 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 봉건 사회의 법률은 여성에게 불공평했습니다. 옛날에는 첩의 신분이 낮았지만 정실조차도 질투해야 했던 특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의 첩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첩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졌지만 정실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기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첩의 특전이란 무엇일까요? 첩의 기원, 원시 부족 사회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모계제 사회였고 이때 부족은 여성이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부족 내에서 점차 개선되었고 남성의 역할이 커져 가정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점차로 모계제가 붕괴되고 부계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대 부부 및 첩제도는 모계제 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부계제로 들어가면서 부족의 지도자들은 정실 외에도 몇몇 여성 노예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의 지도자들은 여성 노예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성 노예들이 주로 부족의 지도자들의 성욕을 풀기 위한 목적이었지 자식을 낳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피임 기술이 없었고 이 여성 노예들은 임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족의 지도자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여성 노예들을 고정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도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 노예들의 지위도 변했습니다. 단순한 여성 노예가 아니었고 지위도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들은 조강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때로 부족 지도자가 자기 아내의 여동생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첩제도이며 첩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여성 노예보다 높았습니다. 봉건 국가가 출현한 후에는 인간 사회의 결혼 제도가 점차 완성되었고 남성들도 결혼에 관한 고정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고대 남성들이 결혼을 할 때 엄격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고위직이나 돈이 많다고 해서 첩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고 부모의 동의가 있은 후에는 아내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첩의 숫자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 시대에는 특별한 노동자만이 9명의 첩을 둘 수 있었고 일반 관리들은 2명 또는 3명의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왕이 11명의 첩을 둘 수 있고 황자는 5명의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평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첩을 둘 수 없었고 첩들은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4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는 남성만이 첩을 둘 수 있었고 첩은 당국에 신고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체벌을 받았습니다. 첩의 지위. 고대의 첩의 지위는 대체로 낮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내의 가족이 권세 있는 가문이며 남자가 아내의 여러 자매와 결혼한 경우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는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실이 일찍 죽거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첩들이 정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 집안의 하녀나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첩이나 선물로 준 첩은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여성과 정실 여성의 지위 차이는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고대에는 결혼할 때 남자 아이가 부모의 명령이나 중매의 말을 듣고 남자 집에서 혼인 선물을 줘야 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결혼은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의 경우는 다릅니다. 첩의 결혼식은 대체로 매우 간단하며 결혼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첩은 정문을 통과할 수 없고 부수입구를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의 자녀들은 정실 여성이 낳은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며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없으며 가족에서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첩의 특권. 고대에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정치적으로 실패할 경우 가문이 멸망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이 치역후주족이나 탐족과 같은 재난에 빠졌을 때 가문의 첩들은 스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부계제 사회에서 첩도 남편의 가문에 속하고 그들에게 아이를 낳아주지만 첩은 가풍에 올라갈 만한 자격이 없고 사후에는 가족의 묘에 묻힐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첩은 남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가문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이 처형당할 때 첩은 처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첩들이 처형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남편이 사형을 당하면 그들의 재산도 몰수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첩들의 운명은 보통 율락가에 들어가거나 운이 좋으면 귀인들에게 구출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평생을 더럽고 남자들을 위해 즐기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